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조금 많이 복잡하고 심오한 내용입니다. 아직 현재까지 범인에 대한 윤곽이 아예 잡히지 않고 미제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내용인데요. 조금 자세하게 심리적인 부분까지 풀어가보며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시작점으로 알려드릴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2세의 유씨였습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필리핀으로 건너가셔서 어학원을 준비하고 곧 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 시각이 바로 2012년 6월 27일 오전 10시경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어학원 전체 회의가 있는 날이었는데 이날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업 파트너, 어떻게 보면 공동 원작이었던 JJ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당일 오후 4시까지 기다렸지만 연락이 아예 없었고 평상시에 이렇게 약속을 어길 리가 없는데 왜 그러지? 라고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 6월 27일 밤 11시 50분 연락이 두절된 지 약 14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녀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 마닐라의 G타워에 방문하게 됩니다. 외부인의 접근 자체가 거의 철통하게 완벽하게 보완이 되어 있는 엄격한 제한이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타워에 도착한 뒤 로비에서 1604호에 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인터폰 자체에 대한 대답이 없어서 보안 요원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좀 전화 좀 해달라. 아니면 16층까지라도 같이 가달라 라고 했지만 안 된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비슷한 시스템으로는 호텔하고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로비까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정해진 카드키를 찍어야지만 위로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만약에 집 안에 있는 거라면 답변이 와야 되는데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두절된 거니까 좀 집에 가서라도 확인 좀 해달라. 하지만 여기에 사는 입주민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다. 우리는 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됩니다. 해서 여기 있던 JJ는 다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차라도 있는지 확인해달라. 만약에 집에 자동차가 있다면 그러면 실종이 아닌 건데 만약에 집에 자동차까지 없으면 이거 실종인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는 가드는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 차는 지하 5층에 확인이 된다. 아 그럼 집에 있는 건가 보다. 그냥 뭐 연락이 안 되나? 뭐 잠을 자나? 별로 큰일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JJ는 이곳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또 지나고 다음날도 어떠한 사람과도 연락이 안 됩니다. 사업 파트너인 JJ도 안 됐고 JJ가 되게 궁금해했던 제일 친했던 사람 한씨에게도 얘기했지만 한씨의 연락조차도 아예 받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 둘은 다 함께 6월 28일 오후 2시에 연락이 두절된 지 28시간째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방문합니다. 하지만 가드는 똑같이 맞고 확인해 줄 수 없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라는 입장만 고수했던 거죠. 그때 한 씨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람이 28시간째 연락이 안 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다. 너희 타워 쪽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쓰러졌거나 하면 우리가 빨리 구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문을 열지 말고 함께 우리가 이동을 해서 16층에 올라간 뒤 16층 그 문 앞에서 전화를 걸어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집에 있는 거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 좀 해달라 라고만 얘기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1604호 그 집 앞에 도착을 했죠. 전화를 걸었는데 그 안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사람이 안에 있다는 거죠. 전화벨은 울린다. 사람은 집 안에 있다. 그런데 어떠한 인기척도 없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문이 열렸습니다. 분명 잠겨 있어야 될 문인데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바로 눈앞에 보였던 건 큰 이불이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왜 이불이 있지? 자,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원룸의 구조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입니다. 문을 따라 호텔하고 되게 비슷한 구조.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쭉 들어가서 넓게 하나의 거실, 원룸처럼 있는 공간인데, 그 바로 복도처럼 들어가는 길 바로 앞에 큰 이불 같은 게 펼쳐져 있던 거죠. 웬 이불이지? 라고 했을 때 자세히 봤는데 거기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이불만 있던 게 아니라 큰 이불로 덮어놓은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담요를 살짝 올렸는데 바로 찾고 있던 유씨였습니다. 손을 양쪽으로 올린 상태로 고개는 왼쪽으로 돌리고 약간 하늘을 바라본 뒤 눈을 뜨고 그리고 입을 벌린 상태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JJ는 바로 코를 잡고 이제 인공호흡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급 맨션 G타워였죠. 거기서 사람이 한 명 사망했다. 한국인이다. 강제 침입에 대한 흔적이 아예 없다. 총격도 없다. 자상도 없다. 자살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당시 유족은 반발합니다. 절대로 자살은 아니다. 자살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던 유족의 의견이 필리핀 경찰에서 받아들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시신의 모습과 현장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당시의 사건 현장지입니다.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곳, 문처럼 보이는 게 화장실, 그리고 지금 사람이 서 있는 바로 저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었던 거죠. 자, 어떤 모습이었냐면 처음 시신을 발견했을 때 입술과 목에 보라색 자국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발만 보였다.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입술과 목의 보라색.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 쪽에 손톱 자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 현장, 이제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서에선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이 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당연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니까 자살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타살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인데 저항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이 화장이 돼 있었는데요. 얼굴에 화장이 절반만 돼 있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절반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라인을 그렸는데 아이라인이 한쪽만 그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눈 화장이 한쪽만 돼 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안에 선풍기가 켜져 있었고 TV도 켜져 있었고 세면대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머리가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섯 번째,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원피스가 아닙니다. 그 집에서 입는 옷인데 얼굴에 화장 같은 게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예를 들면 뭐 원피스 같은 거는 벗고 나면 얼굴에 화장이 닿을 수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좀 입으시는 옷들 중에 이렇게 여기 고무줄로 길게 되어 있는 옷이 있죠. 원피스는 맞지만 어쨌든 어깨 라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긴 옷, 어떻게 보면 잠옷 비슷한 그런 원피스인데 평상시에 고인이 자주 입으시는 옷입니다. 속옷을 입지 않고 있던 옷, 그러니까 평상시에 화장을 할 때 입는 옷이고 화장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약간 흘러내린 상태로 덮여진 걸로 보였던 거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성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데 부검 결과에 보면 강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집안에서 가져간 물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신의 모습 그리고 현장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겉에서 보여지는 피해자분의 모습을 봤을 때
낮이었을까 밤이었을까를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씻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화장이 한쪽만 돼 있고 한쪽은 지워져 있다. 지워진 건지 안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눈 한쪽은 돼 있고 한쪽이 안 됐다라고 보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모습, 즉 출근에 대한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루틴적 활동, 즉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던 모습이었죠. 그러면 시신의 모습에 대한 걸 집중해보면 자신의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출근 준비를 할 때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모습입니다. 파우더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건 당연히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더불어 그 당일날 28일날 발견되기 전날이었던 다같이 만날, 그게 회의가 10시였습니다. 그날 연락이 안 됐거든요. 아이라인도 한쪽만 그린 상태. 어학원까지 G타워 사이의 거리가 30분 정도로 확인되는데 9시 반 전후로 아마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출근을 못한 거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인들이 좀 많이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 술이 너무 많았다. 원래 그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26일날 술을 좀 사놨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어학원이 오픈되고 원장님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경우라서 축하 파티 겸으로 사놓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의심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 일상적인 활동이라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피해자의 심리적인 부분을 보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 내가 드디어 원장이 된다. 내가 꿈꿨던 것이 드디어 현실이 된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27일 아침에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회의를 하러 가기 위해 준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분명 방심했습니다. 왜 방심했다라고 보여지는 거냐면 누군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겁니다. 강제로 문을 열진 않았을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아무 거리낌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속옷도 입지 않고 화장도 끝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럼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들겼거나 화장을 하고도 누가 막 쿵쿵쿵쿵 쳐서 뭐야 하고 문을 연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면식범과 비면식범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담요를 덮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좀 띕니다. 저희도 그동안 범죄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사람이 사망했을 때 얼굴 부분을 가리는 행위 이런 게 대부분 면식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당연히 의심을 면식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피해자분의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상황 첫 번째입니다. 사망하기 이전부터 같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 두 번째, 면식범의 관계로 쉽게 온 사람이 있나? 당연히 CCTV에 대한 문제인 거죠. 세 번째, 원한 관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정도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그 다음은 저희는 범인의 모습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범인은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현장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만 사망했습니다. 자, 이동 동선상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 전날부터 같이 집에 있는 연인 관계였다가 치적 문제로 살인됐다라고 봤을 때 그런 문제였다면 반항은 저항은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되게 집은 좁습니다. 만약 침실 쪽이나 화장하고 있는 사람을 노렸다면 화장품이 떨어지거나 가루가 떨어지거나 현장에 조금 뭔가 난잡해져 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피해자만 사망을 했죠. 그러면 이동 동선상으로 봤을 때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목을 졸랐고 그리고 사망을 일으켰다고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힘과 이 정도의 압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피해자보다는 조금 더 뭔가 키던 힘이던 좀 더 우위에 있을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한 번에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 직후
아무런 것도 건들지 않고 금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이불만 덮어놓고 사라졌다는 건 원한 관계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봤을 때 문을 열었다, 목을 졸랐다, 원한이다. 이런 게 조금 중요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 목을 바로 조르고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과 문을 열고 야 들어서 얘기 좀 하자. 어딘가에 앉아서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죽인 건 분명히 상황적인 게 달라집니다. 현장에 대한 게 난잡해지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아예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만약에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G타워입니다. 입주민의 사생활이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더불어 이곳은 들어갈 때부터 총기 및 뭔가 흉기에 대한 걸 검사를 다 받고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총을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손밖에 없는 거죠. 계획범죄여도 손, 원한 범죄여도 분노 폭발로 죽였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깔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나눠야죠. 범인의 심리적인 모습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을 열었다. 바로 목을 졸랐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 정말 화가 났다. 화가 나는 이유는 원한 치정. 그건 면식, CCTV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해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면식이긴 한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이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건.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분야도 이쪽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층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옆집 사이들, 즉 소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의 분노 폭발일 수도 있습니다. 층간에 대한 경우의 수를 확인해보고자 했는데 G타워는 층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들어갈 때 나오는 출입카드는 찍자마자 자기의 층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층이 아니면 어디에도 허락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비상구 문을 통한다라고 얘기해도 나가는 건 되는데 들어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텔 구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우연히 누가 문을 열었겠지. 우연히 누군가 열어줬겠지. 그럼 목격자가 나온다라는 단점도 있는 겁니다. 자, 범인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범인은 CCTV에서 보여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 CCTV 내에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이 G타워라는 건물 자체의 밀실의 문제가 아니라 16층이라는 밀실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 우연성. 누군가 우연히 16층을 눌렀는데 거기에 같이 탑승했다. 이런 게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CCTV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애초에 이 사건이 꼬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 쪽은 CCTV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G타워 측에서 CCTV를 안 줬던 거죠. 입주민들에 대한 사생활 문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CCTV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피해자가 당일날 연락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연관계, 만난 지 좀 좋은 감정으로 만난 지 10일 정도 됐던 남성. 그 남성은 사건 당일날도 연락을 서로 했습니다. 아이폰이었는데 아이메시지로 주고받은 게 확인됩니다. 아침 9시 41분에도 답장이 왔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 몸이 좀 괜찮냐. 그래도 일을 해야지 어떡하겠냐. 이런 이야기에 대한 답변. 마지막 문자, 마지막 통화. 사건이 있었던 날 아침 출근해야 되는 게 10시까지 그 사이의 시간 9시 41분까지는 피해자와 연락이 된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27일 아침 9시 41분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위에 출근 준비를 했던 모습까지도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졌네요. 물론 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용의선상에 올라서 의심을 좀 받았지만 마닐라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알리바이가 명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해서 용의선상에선 제외된 상태인 거죠. 그럼 용의선상에 제외가 됐다는 건 이 사람이 가진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얼추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CCTV의 시간도 마찬가지겠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CCTV는 27일 날 기점으로 아침 시간에 16층에 내린 사람, 그리고 9시 41분 이후에 일을 저지르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모두 찾아야 합니다. 물론 26일, 25일 이럴 때 미리 이 집에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함께 생활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행적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당시에 그 장소에 갔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6월 27일 10시 15분이나 10시 30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고 왔다. 이 사람의 진술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분명 그 사이에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의심을 받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행적도 어느 정도 확인은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의심 가지. 만나던 관계니까 알리바이를 조작했겠지. 아니요. CCTV를 확인했었어야 됩니다.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의심점을 갖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이 현장 G타워에 출입카드를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자의 모든 집은 출입카드를 한 장씩만 갖고 있는데 출입카드를 한 장 더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제이슨이었습니다. 턱수염에 있는 필리핀 남자였는데 예전에 내연관계였던 사람. 그런데 문제는 2011년 6월에 제이슨과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즉 그 출입카드 가지고 제이슨이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복수를 했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거죠. 그리고 그 출입카드를 갖고 왔다면 출입카드 1, 출입카드 2 이거에 대한 출입 기록에 증거물이 남게 됩니다. 출입카드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이라는 건 아닌 거죠. 확실한 건 우린 공개되어 있는 CCTV만 알아봐야 합니다. 이 CCTV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다.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까지의 로비에 2개, 엘리베이터에 4개에 있는 모든 CCTV를 분석하지만 지인들부터 사건 관계자들이 확인한 이 모든 양 안에는 그 누구도 면식 관계가 없었습니다. 너잖아 없었습니다.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의구점에 있던 사람들 여기에 아예 안 나옵니다. 이 CCTV엔 누구만 나오게 되냐면 바로 피해자분만 나옵니다. 6월 26일 밤 6시 32분, 즉 사망 추정으로 따졌을 때 전날이었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녀가 보입니다.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이 전 시간으로 되돌릴 때 출근도 혼자 합니다. 6월 26일 아침 8시 32분에 혼자 출근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6일 6시 32분 퇴근이 찍히게 됐던 거죠. 그 다음입니다. 27일 9시 41분 아침이죠. 그 이후에 회사로 가는 장면이 찍혀야 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집에만 있었던 상황. 마지막 CCTV의 흔적, 살아있는 모습은 26일 밤 6시 32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였던 모습은 싸늘한 주검으로 내려가는 6월 28일 낮 2시 12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모두 혼자였고 동행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7일 9시 41분에 출근 준비를 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는 일상적인 모습, 그 이후에는 시신으로서만 확인. 자, 그럼 CCTV의 영상에서 지인은 없었습니다. 면식관계는 전부 다 깨져버린 거죠. 만약에 면식범일 확률이고 이렇게 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사망을 하게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CCTV를 전부 피해야 되는데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지하 주차장에도 모든 CCTV가 있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상계단을 통해서 16층까지 걸어 올랐다 치더라도 16층의 비상문을 누군가가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열어줬다면 16층 관련의 사람이거나 보안 가드거나 청소를 하시는 분들, 즉 목격자가 있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죠. 귀중품 다 있고 핸드폰도 집안에, 돈도 집안에, 지인이라면 확인이 돼야 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비면식범의 관계로서 이런 일을 벌여야 됩니다. 근데 이 CCTV에서 내리면서 되게 중요한 특징들이 하나 확인됩니다. 내리는 장면까지 CCTV가 찍히는데 16층이라는 게 보입니다. 즉 16층에 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보여졌던 거죠. 되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꼭 16층에 내렸던 사람들만을 당시에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층에 내린 사람들은 전부 다 16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처음에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면식범의 관계라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을 취했던 거거든요. 아, 여기 G타워가 CCTV를 줄 리가 없어. 난 되게 용감하고 대범하게 살인을 저지를 거야. 그래서는 이미 체포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집 안 내에서도 어디에도 지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톱 자국까지 남을 정도로 목을 졸랐다면 집안에서 무언가를 만진 제3자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고 확인이 안 됐다는 걸 보면 많은 흔적을 남기지 않은 범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밀실의 건물 G타워에서 확 좁혀지는 공간이 딱 하나입니다. 16층입니다. 16층에 사는 사람만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16층에 한 명의 이상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얘기했던 모든 용의자들은 전부 CCTV 하나로만 얘기해도 모두 다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집니다. 근데 한 사람, 유씨가 사망했을 때쯤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비명소리.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제보한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두 군데다 전화를 합니다. 한 곳이 어디였냐면 G타워 보안요원에게 전화를 했고 하나는 당시에 한국 대사관에까지 연락을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했던 이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로 옆집 1605호입니다.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그러니까 27일에서 28일 넘어가는 날 자정쯤으로 기억합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사건이 발생한 건 어떻게 알았죠? 아, 다음날 출근하면서 왔는데 폴리스라인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되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오버할 정도로 양쪽에 전화를 했지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데다 포인트 잡은 게 아닙니다. 소리. 비명소리를 들었다. 2층이 실제로 좀 방음이 잘 안 됩니다. 옛날에 지어졌고 옛날식 호텔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쿵쿵 치면 옆방이 좀 소리가 들릴 만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독 이상하게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비명소리가 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야기를 다 나누는데 사건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분명 아침에 출근할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정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시간이면 이미 사망했을 시간이고 출근 준비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퇴근해서 씻고 있을 모습인 게 더 확실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당신의 시간을 착각한 거 아닌가?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내가 퇴근해서 왔고 책상에 앉았을 때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맞다. 그래서 소리를 들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날 출근을, 이제 퇴근을 할 때 폴리스 라인 쳐져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전날 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맞다. 당신은 1604호에 있는 사람을 원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데 필리핀 대사관에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땐 여자인지 몰랐다. 남자인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진술이 다른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CCTV 화면 24, 25, 26, 27, 28 여기 어디에도
그 1605호의 남자가 출퇴근하는 시간에 대한 건 확인은 되지만 본인이 얘기했던 날짜와 시간에 출퇴근한 기록에 대한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이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퇴근하는 모습이 없다? 유도신문하지 말아라. 그건 CCTV 문제일 것이다. 아닙니다. CCTV는 정확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누군가를 저격하고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의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알고 싶어서 찍었던 것보다 각자의 피해자와 그리고 범인의 모습에 대한 심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봤을 때는 확실히 색깔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CCTV라는 명확한 증거,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진술들, 그리고 유독 소음에 대한 부분, 소리, 층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명 소리. 문제는 1604호와 그리고 1605호는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도리어 1603호와 가깝고 맞은편 쪽에 있는 1601호가 더 가깝습니다. 소리를 들었다면 1603호가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하지만 그 층엔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방음이 잘 안 돼서 그 정도의 비명소리면 다 들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의심스럽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시간에 대한 차이, 유독 소리에 대한 부분만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이 남자는 층간소음에 대한 분노의 폭발적 우발 범죄가 아닐까라는 의심점도 듭니다. 사람이 소리를 내서 죽으면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T2 1604호 마닐라인의 G타워와 관련된 이 밀실의 건물, 정확히는 16층 밀실 미스테리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